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익을 말하다 이재한입니다. 2021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도 성공 투자 이어가시고 우리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역시 시장의 이면을 좀 살펴보고 투자 전략을 세울 건데요. 지금은 일단 연말 연초장에 어떤 좀 특수한 상황에 있는 시기입니다. 특히 지난 연말 유동성장의 힘을 강하게 보여주면서 그러한 흐름이 연초까지 좀 이어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지만 시장 내부적으로 보면 수급이 조금씩 변하면서 조정의 기운도 조금 들어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말 연초 어떻게 한 해를 스타트하고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지 이번 시간에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2020년도 한번 리뷰를 살짝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가장 큰 이제 종목들, 특히 수급의 주체별로 어떤 종목들로 가장 강하게 매수를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들의 순매수 상위 종목을 보면 대부분 이제 예상을 하고 계시겠지만 LG화학이 가장 많이 매수를 했고요. LG화학은 2차 전지라는 가장 어떻게 보면 2020년도에 가장 강했던 섹터의 가장 주도주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특히 물적 분할, 인적 분할과 관련해서 어쩔 수 없이 매수했던 외국인들이 추가로 매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벌어졌기 때문에 매수한 금액이 가장 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물적 분할 이후에 인적 분할이 생각보다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한폭탄을 안고 있기 때문에 점점 비중을 좀 줄여나가서 청산하는 방향으로 좀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많이 매수한 종목이 코덱스 200 역시 지수가 상승할 것이다. 지수 상방에 대한 베팅이 좀 강하게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풍제약, MSCI 지수에 편입이 되면서 중간에 많은 물량이 좀 유입이 됐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렇죠. 패시브 자금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좀 들어온 부분이기 때문에 종목 자체의 선호도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알게 모르게 많이 매수한 종목이 바로 이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는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한 번에 매수한 게 아니라 오랜 기간을 가지고 야금야금 매수에 들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지금도 수급으로 보면 잘 드러나지 않는데 대량으로 매수했다가 소량 매도했다가 대량 매수했다가 소량 매도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 퐁당퐁당 징검다리 수급을 좀 보여줬는데 보시는 것처럼 알게 모르게 상당히 큰 폭의 매수가 들어왔고 지금도 상당히 좋은 매수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매수했던 종목들은 상당히 수익이 좋은데요. 그 다음 많이 매수했던 종목은 코덱스 탑 5 플러스 이 종목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지수 대표적인 대형 종목들 위주의 지수 편입된 ETF에 베팅을 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셀트리온 실적도 괜찮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이슈도 있었고 상당히 작년 한 해 동안 큰 폭의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타이거 200 역시 지수 관련된 상방 패팅인데 잘 보시면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IT 섹터에서 일부 종목들과 함께 지수와 연관되어 있는 결국에는 지수가 상승할 것이다 라는 곳에 강한 베팅이 유입이 되었다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 있고 대부분 보시는 것처럼 사실 수익률이 굉장히 가팔랐습니다. 지수가 작년 한 해 코로나19 급락 이후에 1,400대에서 2,800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작년에 상당히 가파른 상승을 보였고 그에 따른 수익도 상당히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관이 순매수 상 종목들을 좀 보면 가장 큰 특징이 역시 기관들도 지수와 연관되어 있는 ETF 큰 베팅을 했는데 역시 지수 상승 쪽으로 강한 베팅이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저도
노란톡에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당히 애착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상당히 큰 폭으로 매수했고 수익도 상당히 큰 폭으로 나왔습니다. 좋았던 종목이고 그 다음 보시면 코덱스 레버리지 이 종목도 ETF 중에서는 지수 상방과 연관되어 있는 ETF인데 역시 기관들이 상당히 큰 폭으로 매수를 했고 수익도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외국인들은 셀트리온, 패시브 자금입니다, 주로. 셀트리온으로 들어왔고, 기관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쪽으로 들어오면서 이 바이오시밀러가 작년 한 해 동안 알게 모르게 그래도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세를 유입을 좀 받고 주가도 꽤 상승폭이 크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가장 핫한 섹터 중에 하나는 철강 섹터. 오늘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기관들은 포스코 쪽으로 접근을 좀 많이 했고, 외국인들도 접근을 많이 했었죠. 현대제철이나 포스코 쪽으로. 철강 쪽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매수한 종목은 코덱스 200. 이렇게 보시면은 기관들은 지금 ETF 중에서 지수 상승과 연관되어 있는 쪽으로 상당히 큰 폭으로 매수를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송장비업종, 기아차 쪽으로 베팅을 좀 했고, 증권주의 미래세 대우, 요거는 아마도 공매도 환매와 연관이 좀 되어 있는데, 미래세 대우 쪽으로도 매수를 좀 했습니다. 2020년도는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기관들은 매수보다는 굉장히 많은 물량을 매도를 했기 때문에 매수의 주체는 개인과 일부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기관이 매수의 주체는 아니었다라고 보면 선별적으로 지수와 관련 쪽으로만 소극적으로 베팅이 좀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근에 이제 연말장에서 특징은 일부 특정 섹터 종목들에 한해서 기관들의 액티브 자금들이 단기간에 유입된 종목들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 이런 종목들은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에 기관의 액티브 자금이 유입되는 중소형 종목 혹은 대형 종목들도 한 번쯤 베팅을 해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들이 매수한 종목을 보면 사실 제가 지난 한 해 동안 개인들의 매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엇박자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연간으로 놓고 보면 제 기억에는 아마 저도 주식을 짧게 하진 않았는데 제가 주식을 하는 기간 동안 그래도 개인들이 가장 수익이 좋았던 한 해가 아니었을까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이 전체적으로 제가 오늘 조금 새로운 측면을 말씀을 드린다면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주도 섹터 접근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 제가 감정의 표현을 했지만 그래도 연간으로 놓고 본다면 이 유동성 장세에서 유동성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핵심은 바로 개인들이었고 처음에 동학개미로 시작해서 상당히 첫 단초를 잘 깨었고 만약에 이 마지막 단초까지 좀 잘 깨었더라면 정말 작년 한 해는 개인 투자가분들이 성공한 한 해가 될 수 있었는데 비교적 성공은 했지만 마지막에 8, 9, 10월 달 조정을 거치면서 일부 테마주 쪽으로 많이 몰리면서 수익을 초반에 굉장히 많이 냈다가 마지막에 좀 갉아먹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종목별로 본다면 삼성전자를 가장 크게 매수를 했고요. 이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다만 삼성전자 초창기에 5만 원 초반대에서 접근을 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다가 6만 원대 대부분 매도를 하고 다시 지금 7만 원 후반대에서 이제 매수를 다시 시작한 부분이 가격적으로 조금 부담감은 있습니다.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쪽에서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면서 개인들이 대량으로 매수를 했는데 시장이 강하다면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외국인들이 고점에서 다시 받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고점을 논할 필요는 없지만 조금 시장에 부담감을 주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우선주에도 접근을 많이 하셨는데 삼성전자 우선주는 사실 그렇게 재미를 보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경영권 승계와 관련돼서 마지막에 고점권에서 매수가 좀 몰렸기 때문에 삼성전자 우선주 어떻게 보면 경영권 세수과 관련된 부분에서 테마주처럼 일부 몰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굉장히 좋았던 가운데서 가장 뼈아픈 종목이 바로 이 ETF입니다.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인데 지금 이제 마이너스 한 60% 이상 될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버스는 하락 쪽에 베팅을 하는 건데 안타깝게도 삼성전자와 이 코덱스 이 선물 인버스가 거의 양축으로
개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했던 종목들이었습니다. 초반에 코로나19 급락 이후에 지수가 반등을 줬을 때 특히 우리 코스피 지수로 2000선 정도에 다다랐을 때 한계론이 고점론, 한계론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 2000선에 다다를 때부터 개인들은 굉장히 선물 인버스 쪽으로 코덱스 선물 인버스 쪽으로 굉장히 접근을 많이 했고 알고 계신 것처럼 지금 지수가 2980을 넘어서요. 거의 3000에 육박하면 1000포인트 정도를 이 종목 계속해서 우리가 속칭 말하는 물타기를 해가면서 지금까지 끌고 왔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제가 이 부분은 예전에 강의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수가 한 종목이 있을 때 50%가 하락한 종목이 본전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100% 상승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지금 현재 이 인버스 종목 같은 경우는 그냥 90%, 80% 지금 손실이 난 상태인데 이걸 만회하려면 주가 몇 배입니까? 3배, 4배 이상 올라야 됩니다. 굉장히 어렵다 그렇죠. 지금 현재 가장 뼈아픈 종목이자 가장 복구하기 힘든 종목 중에 하나라는 점 우리가 인식을 좀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차 쪽에 접근을 많이 했는데 현대차 쪽에 접근은 우리가 7, 8월 달에 굉장히 좀 좋았던 시기에 접근했던 부분이 굉장히 컸고요. 거기서 수익을 상당히 많이 냈는데 최근에 이제 이 현대차가 어떻게 보면 8월 달부터 9, 10, 11, 12 한 4개월 정도 넘게 기간 조정을 받으면서 이때 물량을 좀 많이 뺏겼다. 그리고 추격권 진입을 좀 일부 했다가 손절성 물량이 나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매수했던 종목 네이버인데요. 네이버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동학개미 초창기에 비대면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에서 주도주로 등장을 하면서 상당히 수익을 많이 냈습니다. 다만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주가가 꺾이기 시작한 시점부터 이 비대면 관련된 종목들이 하락폭이 좀 커지는데요. 특히 지난번 이제 백신 출시 이후에는 이 비대면 관련 종목들이 좀 큰 폭의 하락을 겪었습니다. 거기에 지금 맞물리면서 수익이 좀 감소되고 있는데 네이버 자체의 펀더멘탈은 제가 강조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은 종목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는 아마 이 비대면 관련된 이슈로 해서 한 차례 하락 파동을 겪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한지주에 생각보다 많이 접근을 하셨는데 이 종목도 조금 뼈아픈 종목입니다. 은행주가 저평가에다가 배당 메리트까지 겹쳐지면서 장기적으로 좋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장기적으로는 좋은 포지션이 맞지만 장기간 포지션을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장기 종목을 단기 관점으로 접근을 하셨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에 좀 빠지셨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손실률이 시장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두 자릿대 이상 손실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매수한 종목이 카카오인데 카카오는 네이버와 뭐 일맥상통하게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고 초창기에 동학개미 운동을 벌였을 때 나왔을 때 상당히 수익이 좋았고 하지만 이제 비대면 관련으로 넘어가면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 고점권에서 접근하신 분들은 지금 계속해서 손실권에서 계속해서 진입을 하면서 손실이 좀 가중되는 모습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개인들이 매수했던 작년의 종목들 보면 초창기에 중대형 종목 위주로 접근했던 동학개미들은 상당히 큰 폭의 수익을 냈고 이 부분을 마지막까지 지금까지 삼성전자나 삼성전기나 현대차나 이런 부분들을 잘 끌고 오신 분들은 아주 지금 큰 수익이 나 있으실 거고 중간에 진입을 하셨어도 포기하지 않고 지금 가지고 계시다면 수익이 상당히 많이 나가 계십니다. 다만 안타까운 부분들은 이런 좋은 종목들을 지난 8, 9, 10월 3개월간 조정받을 때 대거 청산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래도 여기 청산하신 부분까지는 어쨌든 익실폭이 크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았는데 문제는 청산하신 이후에 그 현금을 대부분 테마성 종목들에 진입을 하면서 지금까지 물려 계신 분들이 상당 부분 있다라는 부분이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포지션을 좀 살펴봤는데요. 이 종목들에 대한 개개인에 대한 분석은 제가 이미 노란톡에서 충분히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이 아래쪽에 자막을 보시면 나가는 노란톡으로 오시면은 종목에 대한 접근 분석 방법을 다 미리 아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시장을 어떻게 이제 분석해서 볼 거냐라는 부분을 이제 초점을 맞추셔야 되는데 미국 시장이 어제 생각보다는 비교적 좀 큰 폭의 하락을 했습니다. 장중에 한 2.5% 이상 급락을 했다가
어느 정도 급락을 조금 되돌리면서 한 1% 중반대 하락을 했는데 표면적으로는 지금 계속해서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호재가 악재를 누르면서 올라왔습니다. 결국 이 호재라는 가장 큰 힘은 유동성인데 중간에 뭐 코로나19 확산이라든지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부분은 계속해서 이 호재가 누르면서 올라왔는데 어제 이제 미국 시장을 보면 조금 악재가 조금 나오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물론 뭐 상원 결선 투표와 관련된 부분,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부분이 있지만 사실 이전에는 이 부분이 호재에 눌렸는데 어제는 호재를 누르고 악재가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가장 큰 이유는 연말 아무래도 오버슈팅한 부분이 있고 그 물량들 좀 청산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조정은 필요한데 과연 이 부분은 단기적으로 끝날 것이냐 혹은 조정이 조금 이어질 것이냐 아마 이 부분이 궁금해 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은 만약에 단기로 생각할 부분은 연말에 오버슈팅된 물량이 일정 부분 해소되는 시점에서 바로 조정이 끝날 것이다 라는 부분인데 차익 실현 매물이 크게 나오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이 있는 거죠. 결국에는 지금 시장이 계속해서 유동성 장세 강세장이기 때문에 조정은 짧게 갈 것이고 연말에 배당 혹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윈도우 드레싱, 펀드 자금, 연 수익률을 맞추기 위해서 오버슈팅해서 들어왔던 물량들이 1월 달에 일부 조정만 받는 경우 그 물량들만 해소가 되면은 오히려 시장은 더 강해질 것이다. 특히 그 물량들이 해소되는 과정에서 그 조정을 빌미로 오히려 매수세가 매집이 더 들어와 버리면 생각보다 조정은 하루 이틀 정도 짧게 끝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아마 오늘 미국 시장을 보면은 어느 정도 윤곽이 좀 잡힐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렇게 될 경우는 조정 기간은 짧아서 좋겠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강세장에서 어느 정도 수급의 체인지가 없기 때문에 2월 달이나 3월 달 넘어가서 조정은 조금 더 강하게 올 수 있다라는 지금 당장 조정이 짧아서 좋지만 2월, 3월, 특히 이제 2월 달 정도의 조정이 조금 길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 좀 있다. 이 부분을 염두에 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는 차익 실현 물량인데, 차익 실현 물량이 출회가 되면은 이 오버슈팅된 물량의 차익 실현 물량이 더해지면서 조정이 조금 길어질 수 있습니다. 짧으면 한 1, 2주, 길면 한 2, 3주 정도 이상의 조정이 조금 이어질 수 있는데 요 조정이 나오면 물론 당장의 조정이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은 되지만 우리가 좀 긴 시각으로 보면 이 조정이 나오면 지수는 상당히 강해질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우리가 연말에 조정이 어떤 시점에서 나오느냐 부분이 중요한데 연말에 해소해야 될 부분을 다 해소를 시키고 연초에 그 오버슈팅된 물량을 해소를 하고 넘어가면 시장은 상당히 건전해집니다. 잠재적인 매물도 상당히 해소가 되게 되고 그러면서 시장이 우상향하는 데서 매물대가 상당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액티브 자금들이 주고받으면서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한 1, 2주나 2, 3주 조정을 받으면 상당히 어려워질 것 같지만 오히려 이 조정 이후에 적어도 2, 3분기까지 시장이 좀 강해질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됩니다. 작년도에 제가 8월, 9월, 10월 조정을 받을 때 상당히 뼈아프지만 이 조정이 들어왔기 때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10월 이후에 시장에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조정을 빌미로 해서 지금 시장이 이제 3,000에 오늘 거의 이제 2,980, 3,000에 육박하게 되었죠. 결국 조정은 어떻게 보면 하락으로 전환되지만 않으면 수급의 손바뀜을 야기하면서 새로운 상승을 진행할 수 있는 하나의 원동력이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너무 조정을 겁낼 필요는 없다. 다만 이 조정에서 제가 이제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죠. 어떤 부분이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IT 성장에서 가장 핵심 주도주나 경기 확장과 맞물려 있는 종목들은 사실 조정을 받아도 거의 기간 조정에 가깝습니다. 가격 조정 해도 5% 내외 짧은 가격 조정 그리고 대부분은 기간 조정의 가능성이 좀 큰데 문제는 이런 조정이 왔을 때 조정이라 하더라도 소외되어 있는 그러니까 주도 섹터가 아닌 쪽에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 조정이 말 그대로 또 가격 조정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경험을 8, 9, 10월 달에 해보셨잖아요. 8, 9, 10월 달에 IT 섹터를 가지고 조정을 받아도 5%, 10% 왔다 갔다 해도 결국에는 거의 본전권에서 유지가 되면서 상승 전환할 때는 큰 폭으로 수익이 나는데
그때 당시에 주도 섹터가 아닌 쪽, 특히 코로나19 관련된 연관되어 있는 섹터 쪽에 있는 종목들은 그 기간 중에서 10% 하락, 10% 하락, 10% 하락. 토탈 한 3개월 동안 뭡니까? 기본 한 3, 40% 정도 하락을 겪었거든요. 그 3, 40% 정도 하락을 겪었는데 시장이 상승할 때 상승 잘했냐? 상승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락의 정도는 한 3, 40% 정도 겪었는데 지금 상승은 10%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지금 현재 주도 섹터에 접근을 하지 못하신 분들은 한 30% 정도 지금 계좌에 손실을 안고 있는데, 안고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이런 조정이 한 번 더 들어와 버리면 거의 계좌는 반토막이 나거든요. 그게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고, 그 반토막이 난 계좌는 그 섹터나 종목을 가지고는 복구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꼭 신경을 쓰셔야 되고, 내가 만약에 지금 현재 주도 섹터에 있는 종목이라면 이런 조정은 너무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비중만 조금 조절하면서 단가를 좀 낮출 수 있는 계기를 찾거나 주도 섹터에 조금 더 미진했던 쪽으로 추가 진입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데, 주도 섹터에 들어가 있지 못하는 종목들, 본전이 되기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소외되어 있는 섹터의 종목들은 이번 만약에 조정이 와버리면 이제 계좌가 반토막으로 주저앉아 버린다는 거예요.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고, 제가 계속해서 연말에도 강조해드렸고 조정 기간에도 강조를 드렸지만, 이 유동성장의 특징은 지금 연초에 보시면 연말 연초에 어떤 부분이 많이 느껴집니까? 주도 섹터에 있는 종목이 대형주라 하더라도 8%, 9%, 10%, 6%, 7%, 8% 상승하는 종목들이 속출하잖아요. 주도 섹터에 있는 종목은 대형주라 하더라도 마치 테마주처럼 강하게 상승을 하는데, 소외되어 있는 종목들은 거의 움직임이 없습니다. 시장이 큰 폭으로 상승해도 플러스권 조금 갔다, 시장이 하락할 때는 2, 3% 하락하고, 이런 식의 반복을 하면서 뭡니까? 주가가 지금 이제 K자잖아요. 올라가는 종목과 내려가는 종목이 뭡니까? 극렬하게 대비가 되고 있다 그러죠.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소외받는 쪽에서 본전되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빨리 주도주 쪽으로 체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정에 대한 부분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걱정하지 말고 우려하지 말고, 대신 조정이 나오면 단기간에 마음은 좀 아프다 그렇죠. 하지만 그걸 기회로 활용하는 사람하고 그걸 그대로 막고 있는 사람은 다르다 그렇죠. 이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수급을 보면 상당히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이 좀 있었다 그렇죠. 미국 대선 이후에 거의 7조까지 갔다가 패시브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3조 중반대까지 내려왔는데, 최근에 다시 이 부분이 조금 늘어나는 듯 하다가 또 줄어든다 그렇죠.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결국에 이제 액티브 자금들이 개별 종목으로 보면 급등시키는 종목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섹터에 들어가 있는 분들은 지금 연말 연초가 굉장히 해피하고 즐거울 것이고, 계좌는 열어볼 때마다 계속해서 불어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느끼시는 분하고 이런 자금이 들어오지 않는 비소외된 섹터에서는 계속해서 계좌가 쪼그라드는 걸 보시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극단인데, 결국 외국인 수급을 보면 일단은 지금 현재 메모리 반도체 쪽은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면서 조금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삼성전자를 4천만 주 팔았다가 지금 한 3천만 주 팔았다가 다시 또 조금씩 샀다가 좀 팔았다가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드는데, 그래도 플러스 마이너스 놓고 보면 플러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최근에 매도 압박을 좀 받더라 하더라도 그래도 플러스권에서 매도 압박을 받기 때문에 저 섹터는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주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는 지금 연초에 느닷없이 연말 연초에 특히 연말에 뭐 느닷없이 급등을 시켜버리는 섹터가 바로 이 비메모리 반도체인데, 이 비메모리 반도체는 기간의 액티브 자금들이 갑자기 순식간에 많이 유입이 됐습니다. 이 기간의 액티브 자금 특징이 뭐냐면 단기간에 굉장히 급등시키는데 그게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단기간에 급등을 시키는데 수익 실현과 동시에 그대로 급락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요 단기간에 올라가는 동안에 굉장히 아쉽지만 일단 이 비메모리 반도체는 한 번 좀 익절을 해놓고 기간에 액티브 자금들이 빠져나갈 때 눌림목에서 다시 한 번 더 재매수하는 전략이 좋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요런 기간에 액티브 자금들이 좀 빠져나갈 때, 오늘 보면 종목들 보면 급등시켰던 종목들이 일부 매도가 나오거든요. 그때 한번 다시 추가 매수하는 방법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급등시켰는데, 자, 우리가 2차 전지는 제가 강조를 하는데 분명히 주도주입니다. 분명히 주도주 맞고, 올해 이 2차 전지 판매량이 뭐 작년 2020년도에 비해서 뭐 5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 굉장히 큰 폭이 늘어날 수 있다. 섹터 자체도 커진다. 자, 이 부분은 맞는데 문제는 우리가 작년에 굉장히 크게 급등했던 2차 전지, 우리가 작년 말고 재작년에 급등했던 5G 보시면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5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렇죠? 이미 주가는 상당히 바닥권에 대비하면은 지금 저가권에 대비하면 이미 굉장히 큰 폭 올라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시장이 상승할 때 2차 전지 상승률, 시장 수익률을 넘어서서 상승을 하겠지만 이전에 우리가 작년에 예를 들어서 제가 작년 2020년대 굉장히 강조했던 종목이 첨보인데 이 종목이 지금 4만 원, 5만 원, 6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올랐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2배, 3배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시장 상승률을 뛰어넘겠지만 지금 현재 이 주가가 지금 5배, 6배 오른 종목들이 다시 여기서 2배, 3배 오르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분명히 포트에 넣었을 필요성이 있고 시장 수익률을 상회하겠지만 포트를 작년처럼 공격적으로 많이 잡기는 어렵다라는 부분을 인지를 하시고 눈높이를 조금 낮추시고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MLCC와 관련된 부분은 정말 저쪽은 소리 없는 강자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외국인들 수급에서 보시면 삼성전기가 5위권 안에 들어가 있는 모습을 봤는데 삼성전기가 외국인의 수급으로 한 번도 주목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기간에 대량으로 매수 유입된 적이 없기 때문에 아주 장기간 조금 사고 조금 팔고 사고 팔고 했는데 어느덧 10만 원에서 지금 18만 원 왔죠. 80% 정도 상승해 있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좀 크고 특히 어떻게 보면 2019년도보다는 2020년도 작년보다는 올해 21년도의 상승률이 조금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섹터가 MLCC 섹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섹터도 역시 놓치지 말고 계속해서 홀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IT 섹터 잘 보시면 기존에 좀 빠져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잘 언급을 하지 않는 예를 들어서 디스플레이나 가전 관련된 종목이나 또 뭐가 있을까요? 5G도 빠져있다 그러죠. 제가 5G를 계속해서 작년 동안 강조를 했는데 5G가 좀 빠져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섹터들은 나쁘냐?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시장 수익률 이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섹터인데 다만 눈높이를 좀 낮춰야 된다는 거죠. 5G 같은 경우도 뭡니까? 주가가 대부분 10배 올랐습니다. 7, 8배 기본이고 대장주라고 생각되는 종목들은 10배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위치에서 1분기 실적이 가장 좋을 걸로 예상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위치에서 시장 수익률을 뛰어넘어서 상승은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 상승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거죠. 왜? 1분기 실적이 최고 고점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5G에 대한 부분은 1분기, 올해 1분기 정도까지가 장비 부품과 관련된 종목들이 1, 2분기 정도, 1분기에 정점을 아마 이룰 것 같고 2분기까지는 여전히 좀 이어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아마 5G에 대한 곽강은 통신실 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눈높이를 낮춰야 되고요. 가전은 지금 보시면 LG전자를 표대해서 뭡니까? 경기 확장과 맞물리면서 당연히 시장 수익률 상승 이상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올랐다 그랬죠. 12월 달에 너무 많이 올라버렸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디스플레이는 지금 정도 굉장히 반짝하고 있죠. 디스플레이 관련 종목이 LG 디스플레이를 비롯해서 최근 연말 연초에 좀 반짝 올랐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실적이 좋아졌거든요. 실적이 좋아졌고 중국과 관련된 부분에서 부품 장비 업종들이 굉장히 올랐는데 문제는 마찬가지로 실적의 정점론에 가까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실적이 지금 당장은 좋아지고 있지만 정점에 가까워지는 종목들은 일단은 눈높이를 좀 낮추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IT 섹터만 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주도 섹터 내에서 주도 종목이 2020년도 작년보다는 좀 압축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좀 줄이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게 가장 올해 키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기 확장주도 보시면은, 제가 계속 강조드릴 게 다 알고 있습니다. IT와 더불어서 제가 강조했던 운송장비, 그 다음 철강, 오늘도 강조했죠. 화학, 여기에 또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건설도 있고,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기계도 있다 그렇죠. 요런 정도가 지금 탑5인데, 요거를 이제 조금 줄였습니다. 조금 줄여가지고, 가능하면 이쪽 위주로 보시고, 이쪽은 개별 종목에서 어느 정도 특별하게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면 좀 접근하고 아니면 굳이 이런 종목까지 크게 접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최근에 이제 건설도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고요. 기계 종목도 좀 많이 올랐습니다. 화학은 어떻게 보면 경기 확장 중에서 가장 먼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종목들은 이미 주가가 한번 치고 나갔기 때문에 가격적인 저평가 메리트는 조금 이제 없는 상태입니다. 이전에와 비교해서. 근데 실적과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2021년도는 가장 중요하게 좀 봐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 유동성이 실적이 좋아지는 쪽으로 집중해서 몰리는데 건설과 기계는
좋아질 걸로 기대감은 있지만 실제적으로 먼저 치고 나가면서 실적이 좋아지는 섹터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를 조금 인지를 좀 하셔야 되고 외국인들의 수급을 잘 보시고 기관들의 수급을 잘 보시면 주도 섹터 내에서도 실적이 실제적으로 좋아지는 종목과 좋아지지 않는 종목이 주가가 상당히 나뉩니다. 가장 크게 지금 표시가 나는 것이 2차 전지 섹터거든요.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다 같이 올라갈 때 굉장히 3-4배까지 다 같이 올랐다가 지금은 주가가 굉장히 차별화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경기 확정과 관련된 부분도 이쪽과 지금 뒤쪽에 나와 있는 건설 기계라든지 이 단발성의 상승 가는 쪽은 조금 차별화를 두는 게 좋습니다. 물론 여기도 잘 찾아보면 주도 종목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주도 종목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좀 무난한 곳에서 올해는 종목을 좀 찾으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현대차가 지금 급등했죠. 현대제철이 급등하면서 이쪽으로 굉장히 뛰었고 화학 쪽은 제가 왜 이 강조를 했냐면 연말 연초에 또 뛴 종목이 있습니다. 뭡니까? IT 소재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현재 다시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 그랬죠. 소재 관련된 쪽은 작년 8월 달에 한번 크게 급등을 한 이후에 계속해서 좀 눌려져 있었는데 반등이 나올 걸로는 예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상승 쪽으로 접어들 건 예상이 되는데 이 소재 쪽은 상당히 좋은 부분은 맞지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실제적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과 그렇지 않은 종목의 주가는 굉장히 지금 차별화되고 있습니다. 아마 느끼실 겁니다. 왜 내가 가진 종목은 IT 소재 지금 다 올라가는데 안 올라가지? 왜 안 올라가지? 반도체 소재 안 올라가지? 디스플레이 소재 왜 안 올라가지? 올라가는 종목은 지금 굉장히 올라가거든요. 그 말은 역시 여기도 실적과 지금 가장 큰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우리 어떻게 보면 이 IT 소재와 관련된 부분은 거의 테마성으로 처음에 형성됐거든요. 일본과의 관계 악화 이후에 소재 독립, IT 소재 독립이라는 큰 하나의 테마가 형성되면서 어떻게 보면 너도 나도 그 당시에 다 올랐다가 실적이 받쳐주지 않는 종목들은 급락을 했고 이후에 지금 조정을 받고 난 이후에 지금 현재 이제 일부 종목들이 다시 급등을 하고 있는데 실적 베이스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겠고 특히 이 반도체 소재와 관련된 부분 쪽에서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연관성 특히 비밀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소재 쪽은 삼성전자의 연관성을 반드시 꼭 따져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디스플레이와 관련되어 있는 소재는 어떻게 보면 12월 달에 거의 주가 정점을 찍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실적 자체가 지금 현재 단발성으로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으면서 디스플레이 관련된 소재들은 정점을 찍고 있는데 그쪽은 아마 지금 주가가 그쪽에 정점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IT 소재 쪽은 반도체와 관련되는 쪽으로 집중을 하시는 전략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경기 확장적으로 본다면 그 다음에 이제 좀 궁금하신 부분은 바로 이 제약바이오입니다. 이 섹터는 굉장히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일단은 제약바이오 쪽은 지금 현재 보면 계속 물음표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지난 11월 달에 미국 대선 이후에 지금 이제 조정이 끝났고 상승이 시작되거나 했을 때 IT 쪽은 제가 강조를 많이 드렸고 일부 전문가들도 많은 말씀을 드렸죠. 했고 그 다음에 뭡니까? 경기 확장주가 아니고 사실은 이 제약바이오 쪽에 굉장히 많은 언론들이 얘기를 했었죠. 제약바이오가 주도주가 될 것이다. 근데 실제로 막상 뚜껑을 열었을 때 거의 지금 현재 미국 대선 이후에 제약바이오 쪽으로 접근했던 개인들이 가장 손실이 큰 섹터가 바로 이 제약바이오입니다. 거의 이제 개인들 무덤이 돼버렸는데 가장 큰 이유가 제가 말씀드렸던 제약바이오는 실적 기반, 신약이 뭐 임상 1상 이상 이제 이런 얘기는 하지 말자고요. 이런 얘기는 하지 말고 최소 3상 이상을 거치면서 지금 이제 출시가 임박해 있는 종목들. 이제 그 정도의 이제 옥석가리가 진행돼야 되는 거죠. 언제까지 뭐 임상 1상, 2상 실패, 모드파이 또 개조했다가 또 다른 임상 이제 그런 식의 접근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신약 출시가 임박했다 있는 종목과 그리고 하나는 지금 이제 백신 출시 이후에 새로운 이제 시적도 등장, 바이오 시밀러 같은 종목들. 이제 그런 종목들이 지금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은 실적 위주의 기반이나 임상이 임박한 종목이 아니라 임상은 일상 임상으로 굉장히 테마성이 있는 종목들 아니면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주로 이런 쪽에 많이 연관돼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안타깝게 이제 굉장히 그쪽에서 지금 손실이 커져 있고
제가 최근에 이제 종목 상담하면 주로 그쪽 종목들이 많이 나오는데 안타깝게도 대부분 답이 없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약바이오는 철저하게 코로나19와 관련된 쪽으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오늘도 낮에 어느 분하고 제가 상담을 했는데 그분이 제 말에 절대 납득을 하지 않더라고요. 진단키트가 지금 코로나19가 이 정도 확산되어 있는데 진단키트가 왜 나빠졌냐. 이 분명히 올라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코로나19라는 그 특정한 상황 속에서 빛을 발했던 제약바이오 종목은 어때요?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수익이 나왔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팬데믹이라는 거는 주기가 거의 50년입니다. 이전에 지금 코로나19 이전에 팬데믹이 67년 한 50년 전에 또 나왔고 그 전에 보면 이제 스페인 독감 때 한 50년 전에 나왔는데 그 주기를 한 50년 정도 보는데 그러면 그 팬데믹이라는 상황에서 나왔던 폭발적인 실적은 뭡니까? 다시 팬데믹이라는 상황이 들어와야지만 그 실적이 나온다 그러죠. 그러면 팬데믹 주기가 얼마나? 50년이에요. 그분은 50년 들고 계셔야 됩니다. 50년 들고 계시면 그때 샀던 가게 본전하실 수 있어요. 과연 50년 들고 있다가 본전하시려는 분이 있을까요? 그런 투자가 존재할까요? 안 된다 그렇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으로 몰려 계신 분들은 딴 쪽으로 전환을 못 하시겠다면 이쪽으로라도 전환을 하세요. 전환을 하시고 신약 출시 임박된 거는 대부분 뭐 SK 바이오팜이라는 대형주기 때문에 그쪽 관련된 종목을 보시거나 혹은 바이오 시민들 관련된 종목 쪽으로 보시면 되고 특히 1월 달에 가장 많이 이 제약바에서 들썩거리는 게 알고 계신 것처럼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입니다. 지금 이제 며칠 뒤면 하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인데 이번에는 보니까 우리나라가 참가한 종목이 한 7개, 작년에는 한 20개 가까이 됐다 그랬죠. 그 전에도 한 4개, 15개 정도 됐고 굉장히 큰 포로 가다가 올해 좀 줄었는데 왜 줄었을까요? 가봐야 별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작년에도 유한양행 하나 됐다고 얘기했다가 그마저도 당일날 주가가 그대로 다 내려앉아 버렸다 그랬죠.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투자자와 이 제약 개발, 기술이 있는 회사 간에 접목을 시켜서 시너지 효과를 내서 실제로 신약이나 어떤 기술을 이렇게 상용화시키는 건데 그게 실제로 말처럼 쉽지 않다 그랬죠. 항상 열리기 전에 기대감으로 가졌다가 상승했다가 JP모건 헬스 컨퍼런스가 열리면 폭락해 버리죠. 그러니까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는 투자자들도 잘 안 속는다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가한다 이러면 상한가 갔다 그렇죠. 지금은 참가한다 그러면 거의 주가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보신다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지만 너무 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기대감을 가지고 보는 것은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외국인들 수급이 어느 정도 정리가 지금 되어 가고 있는데, 자, 시장에 대한 그렇다면 상승과 하락, 1월 달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냐라는 부분을 좀 본다면, 상승 모멘텀은 이제 가장 큰 게 결국은 이거다, 그렇죠? 유동성 공급 확대인데, 지금 유동성 공급 확대가 가장 중요한 시장 상승 요인입니다. 어떠한 지금 현재 뭐 코로나19 제약상, 경기 초과 경기 부양책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지만 결국 그 정리하면 유동성입니다. 그럼 유동성 공급 확대를 보면 일단 미국은 뭡니까? 추가 재정 부양책이 나오면서 추가 경기 부양책이 나오면서 계속해서 유동성 공급 확대가 되고 있고 연준에서 계속해서 이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부분을 강조를 했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어때요? 내부적으로 개인들의 예탁 자금 규모를 보면 65조까지 늘어나면서 계속해서 공급이 되고 있다 그랬죠. 이 부분이 좀 외국인들이 되면 더 좋을 건데 외국인들은 일단 어쨌든 선택적으로 액티브 자금만 지금 유입이 되니까 전체적인 기조는 개인들의 자금인데 참 작년부터 우리가 좀 유심히 보는 부분이 뭐냐면 예전에는 개인을 완전히 무시했는데 지금 완전 무시할 정도는 아니다 그렇죠. 왜? 금액이 너무 커버리니까. 지금 고객 예탁 자금이 한 65조 원이면 웬만큼 기관이나 외국인 매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시할 수 없다. 그 유동성 공급은 계속해서 확대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경기 확장인데 지금 12월 이후에 지금 보면 고용 지표가 처음으로 이제 몇 달 만에 좀 좋아졌죠. 미국에. 그러면서 경기 확장 지표들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강조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굉장히 경기가 위축됐다가 그 부분에 반사적으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더블 이상 수치가 이전 팬데믹에도 나왔다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 계속해서 경기 확장과 관련돼 있는 지표들이 계속해서 좋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본다면 이 부분들은 발표되는 지표가 계속해서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밝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증시에서 보면 중요한 거는 한국 증시 재평가가 이번에
졌다가 아니고 질 것이냐 이 부분입니다. 뭐냐면 지난번 유동성이 가장 강했던 2004년, 5년, 6년 이때 보면 우리가 잘하고 있는 포스코나 현대중공업 같은 굴뚝 종목들이 굉장히 주가 저평가를 받았거든요. 어쨌든 그 종목들이 5,000원, 6,000원 하다가 50만 원까지 상승을 하면서 지금 10만 원대 주가라도 유지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평가를 받았는데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느냐? 저는 좀 긍정적으로 봅니다. 있다라고 봅니다. 일단은 이 주가가 재평가받기 위해서는 풍부한 유동성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유동성 장의 전제가 돼야지만 이 주가 재평가가 가능한데 지금은 일단 그런 유동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가장 큰 원인이고 또 한 가지 호기를 보면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증시가 MSCI 신흥국 지수잖아요. 작년 한 해를 놓고 보면 계속해서 그 앞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주가가 행보하는 시기에 그 시기를 보면 계속해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유출 쪽입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MSCI 신흥국 지수에서 중국이 편입됐다 한 2, 3% 유출. 그 다음에 작년에 뭐 때문에 쿠웨이트 편입됐다 또 유출. 인도 평가 높아졌다 또 유출. 중동 유출. 계속해서 유출됐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딱 보면 어떠냐면 MSCI에서 지금 중국에 보면 편출되는 종목이 더 커지면서 오히려 우리나라 쪽으로 이제 들어올 수 있는 자금 여건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줄어들고 그 부분만큼 우리나라 쪽으로 유입될 수 있는 여지가 좀 생겼거든요. 그러면 한국 증시를 재평가할 수 있는 일단은 유동성의 MSCI 신흥국 지수 편입 정도를 보면 처음으로 유출이 아니라 유입되어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본다면 요거는 제가 봤을 때 가능성이 좀 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아마 연초에 좀 긍정적인 마인드로 형성될 수 있는 상승 모멘텀이 됩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락 모멘텀은 뭐냐면 일단은 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 요게 지금 현재는 가장 크다 그렇죠. 요거를 누구도 평가할 수 없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모더나나 화이자 백신으로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 어떤 면에서는 지금 현재 영국에 나오는 변종 바이러스 가능한데 남아공에서 나온 변종 바이러스 안 된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저도 이것 때문에 지난 연휴 기간 동안 전문가분들한테 많은 문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적어도 한 7, 80% 정도의 이상은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셨고 이 스파이크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대부분 이 백신이 들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만에 하나 백신이 효과가 없는 변종 바이러스라더라도 한 6주 정도면 지금 나와 있는 백신을 가지고 6주 정도면 거기에 맞춰서 새로운 백신을 출시를 할 수 있답니다. 이미 백신 나와 있는 백신 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정치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는 지금 현재 미중 무역 분쟁이 지금 우리가 시장에 유동성 문제라든지 주가 경기 부양책 정치적인 이슈에 묻혀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이제 야금야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에서 중국 기업들을 계속 퇴출시키는데 지금 뭐 이전에 퇴출했던 통신업체 그다음에 이제 금융업체까지 얘기가 나오면서 무역 분쟁이 지금 첨예해야 된다 그렇죠.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이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다른 거 부분보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알게 모르게 물밑에서 지금 수면위로 올라오는데 바이든 정부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트럼프 정부처럼 윽박지르듯이 표면적으로 나오지는 않겠지만 이 은근하게 나오는 압박이 더 무서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악재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역시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그러니까 이 글로벌하게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고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북한과 관련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나올 수 있습니다. 뭔가 이전에 트럼프 행정부와 북한과의 관계, 바이든 정부와 북한 관계에서 변화가 올 수 있고 이 변화의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북한이 좀 돌발적인 행동을 할 수 있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연초에 주가를 조금 억누를 수 있는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할 수 있는 가까이 있는 악재 요인들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전체적으로 보면 결론적으로 보면 결국에는 악재와 호재를 놓고 보면 지금 호재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악재들이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유동성을 완전히 누르고 악재가 등장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만 연초에 지금 가열되어 있는 부분은 조금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이 호재를 완전히 누를 만한 악재로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제일 지금 제가 연말부터 강조하던 부분인데 딱 이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집중과 선택입니다. 자, 작년에는 어떻게 보면 코로나19가 급락한 시점에 3월, 4월 급락한 이후에 뭘 사도 다 올라옵니다. 그렇죠? 낙폭이 컸던 종목들은 뭘 사도 다 올라옵니다. 그게 경기 민감주든 경기 확장주든 그게 IT주든 성장주든 가치주든 뭘 사도 다 올라옵니다. 그렇죠? 지금은 지수가 1,400, 1,500대에서 뭘 사도 다 올라오던 시점에서 자, 지금 이제 지수가 거의 3,000입니다. 자, 3,000에서는 뭘 사도 다 올라갈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기서부터는
3,000에서 지수가 3,300, 3,600을 가면 뭡니까? 특출하게 잘난 종목들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왜? 지금 여기서 이만큼 2배 가까이 올랐으면 뭡니까? 웬만큼 올라올 종목들은 이제 다 올라왔다는 거죠. 가치가 저평가되는 종목을 찾기는 어렵다는 거죠. 오히려 이 상태에서 지금 올라오지 않은 종목이 이상한 종목이죠. 주가 지수가 2배가 올랐는데. 그렇다면 자 여기서 1,500에서 아무거나 찍어보는 상황과 3,000에서 뭔가 선별적으로 들어가야 되면 우리가 하는 고민이 아니고 펀드가 하는 고민이죠. 기관이나 외국인 펀드가 뭘 사도 지금까지는 다 올라왔다면 이제는 이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뭡니까? 뭘 사도 다 올라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엔 뭡니까? 시장에 대한 부담도 있고 리스크에 대한 부담도 있고 뭡니까? 자기가 관리할 수 있는 특정 종목, 특정 섹터에 매수를 몰아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매수가 몰리는 섹터와 몰리지 않는 섹터가 뭡니까? 주가가 확 벌어지는 거예요. 더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올해는 철저하게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 집중과 선택입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이 있냐? 당연히 지금 보셨잖아요. 연말 연초에 어디가 강한지. IT 성장주 겁나게 올라가죠. 대형주로 하더라도. 그 다음에 뭡니까? 경기 확장주도 어때요? 지금 뛰는 거 보세요. 현대차나 현대제철 여러 가지 지금 경기 확장주에서 대형주인데도 불구하고 뛰어 올라가는 종목. 여기 눈에 보이잖아요. 이쪽으로 가셔야 되고. 자, 이 플러스 알파는 뭘까요? 이건 소비재입니다. 소비재. 지금 연초에 해 바뀌고 딱 보이는 부분이 뭐냐면 소비재가 지금 대다수의 경기 확장주나 IT 성장주는 이미 이만큼 올라와 있다 그죠? 이미 이만큼 올라왔는데 여기서 지금 현재 이제 고점을 넘어선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더 가야 되는 부담감을 좀 가지고 있는데 이 알파라는 소비재는 지금 보면 어떠냐면 코로나19 급락에 지금 현재 여기 정도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부터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미 코로나19 급락이라는 이 고점까지만 해도 주가가 대부분 2배에서 3배는 나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기관들이, 펀드들이 어떤 생각할까요? 당연히 여기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경기가 확장되면서 실적은 바닥론이고 경기가 확장되면서 실적은 좋아질 것이고 그러면 여기에 수급만 좀 보태주면은 2~3배의 상승 여력이 있다는 거죠. 앞에서 제가 2차전지나 5G 눈높이를 낮춰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대비가 되는 부분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꼭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중과 선택을 하고 나면 뭐냐면 롤링을 좀 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계속해서 시장이 지금 이제 고점권이기 때문에 눌리고 올리고 눌리고 올리고 이런 반복적인 부분이 나올 건데 어느 정도 단기 가열 부분에 지금처럼 들어오면 일부 부분 청산을 좀 해서 눌림목에서 추가 진입을 하는 방향으로 이 부분 청산과 익제를 어느 정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창기 항상 강세장의 특징은 1차 상승 시기는 부담감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매수가 유입이 계속되면서 상승폭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눌리든 말든 신경 쓰지 말고 올라갈 수 있지만 여기서부터 뭡니까? 이제 뭡니까? 2차 강승을 올라가면 뭡니까? 항상 고점에 대한 부담이 좀 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부분 청산, 좀 가열됐을 때 부분 청산해주고 다시 눌림목에서 추가 진입하는 이런 롤링 전략이 올해는 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단기 가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연말에 지금 12월 달 주식 비중이 90%까지 갔다가 지금 이제 오늘 단기 가열해서 일부 연말 연초에 청산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식 비중을 50% 정도로 좀 낮춰놨는데 주식 50% 정도 낮춰놓고 난 다음에는 현금적인 여유를 좀 확보를 할 필요가 있고 그건 뭐냐면 경기 확장과 소비재 쪽에서 더 투입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 그렇죠. 그러면 IT 성장주 너무 급하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차익 실현하고 그 현금 확보된 부분으로 경기 확장이나 소비재 관련 쪽으로 조금 주식을 배분하는 전략 필요하고 연초에는 뭡니까? 지금 일단은 이번 주는 공격적으로 진입하지 말고 눈치를 보세요. 오늘 내일 미국장의 흐름을 보고 그 흐름에 따르는 외국인들이 선물이 어떤 방향으로 옮기는지 눈치를 보고 전략을 좀 더 구체화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첫 주고 2021년도 첫 번째 주고 이제 시작하는 연초장인데 적어도 이 첫 주간에는 포트를 조금 조정하고 현금 비중을 조금 늘려놓은 상태에서 눈치를 좀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익이 좋은 분들은 지금 뭐 제가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연말부터 계속해서 수익이 좋았고 지금 너무나 만족스러울 건데 계속해서 어려움에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어려울 겁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 이 말 우리 많이 들어봤죠. 바로 이 사람이 한 말입니다. 요기 베라라고 뉴욕 매치 감독인데 시즌에 꼴등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자가 올해 포기하셨나요? 이랬을 때 한 말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 결국에 어떻게 됐다? 결국에는 월드 시리즈 결승전에 나갔습니다. 꼴찌하다가 중간에. 그러면서 이 말이 굉장히 이제 크게 화제가 됐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시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연초에 잘 계획을 세우시면 충분히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솔경이TV와 함께 올 한 해 성공 투자 이어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 가지시고 올 한 해도 성공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수익을 말하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